네, 안녕하세요. 국어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좋은 논술문, 그리고 논술 교육 정책, 그리고 논술 문항 사례, 약간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도 많이 고민 중일 건데 지금 제가 나가는 또 다른 대학은 출강을 나가는 다른 대학은 지금 이제 1학기 전체를 어,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론 강의다 보니까 실습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수업을 어느 정도 한다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 이론 강의라 제가 맡은 수업이죠.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계명대학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일단 4월 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건데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1학기 전체가 이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대구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학기 전체를 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나온 대학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수업을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상태인데 이걸 임시적으로 이제 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뭐 한 두 주, 세 주 정도 그리고 뭐 이제 특별한 준비 없이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제 3주 차 되고 4주 차 되고 또 이제 앞으로도 3, 4주 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3, 4주 뒤면 완전히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바꿔볼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고 저기 제 얼굴이 나오는 뭐 이 저화질에 그거 말고 그 PPT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로 이제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PPT를 제공하고 그 PPT의 내용들 PPT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 목소리를 입히는 식의 어떤 그런 강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강의는 이제 제가 그 만든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PPT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이제 프린트물을 보고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PPT 강의로 바꿀까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아까 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도 이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가지고 좀 찾아를 봤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컴퓨터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잡음이 많이 끼는 그런 상태여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도 새로 설치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봤으나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알 수 없고 또 인터넷에도 답이 잘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잡음이 또 끼기 때문에 그 PPT를 사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기 이제 비대면 강의가 빨리 끝이 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비대면 강의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뭐 컴퓨터를 한 대 사서라도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접근하기가 편하고 듣기가 수월한 강의겠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장담은 못합니다. 이런 사태가 미리 예측되고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역시 뭐 인터넷 강의를 안 해본 것은 아니나 안 해본 것은 아니나 그렇게 뭐
저는 다 세팅된 상태에서 그냥 마이크만 들면 되는 장소에서 강의를 했지, 이렇게 뭐 제가 세팅을 하고 또 뭐 제가 또 올려야 되고 뭐 그런 강의는 처음이라, 예. 어쨌든 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뭐 어떤 스튜디오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 좋겠으나 뭐 지금 그게 저한테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도 아직 뭐 그런 쪽의 얘기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잘 세팅이 된 그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만, 뭐 아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서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잘 하신다는 믿음 하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텐데요. 이제 좋은 논술문, 논술 교육 정책, 그리고 논술 문항 사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논술문, 나쁜 논술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좋은 논술문은 당연히 이제 잘 쓰여진 글이야겠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라는 어떤 특징, 즉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한다는 그런 논술이라는 그의 특징 때문에 좀 더 부각되어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이라는 유형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또 시험이라는, 평가라는 어떤 점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논술문의 조건에 대해서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좋은 논술문의 조건이 있고요. 1번 주제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엉뚱한 대답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답을 쓰면 당연히 그거는 뭐 합격권과는 뭐 아주 1억 강년 이상 거리가 먼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사실상 포인트 보시면 사실 문제점만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본론이나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합격권과는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논술은 시작부터 첫 단추 완전히 어긋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논술문이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이란 말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논술문의 내용이 주제의 범위 안에서 주제를 향해 통일적으로 달려가도록, 즉 내용의 통일성이 있도록 해야 되며,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한 문단의 경우에는 그 안에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논점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하나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 내내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시점이 만약에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글이 끝날 때까지 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세워나가면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앞서 말했던 통일성이 없다. 통일성. 통일성이란 뭐냐? 통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그 주제와
글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관련이 있어야 된다. 즉 의미론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론적으로 글의 주제와 그 주제는 이제 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그 실제로 쓰는 글은 주제의 하위 개념이라면 그 실제 글의 모든 부분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그것이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문을 쓸 때 보통 입장을 하나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형제도를 예를 들었지만 가장 쉬운 거니까 사형제도를 예를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사형제도에 찬성이다. 그렇다면 그 찬성이라는 그 주제 하에 그 자기가 쓰여진 모든 논술문의 내용이 그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그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집성이죠. 응집성. 통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론적인 주제와 세부 내용 간의 의미론적인 결합이라면 응집성은 뭐냐? 통사론적인 결합이다. 즉 이제 앞 문장과 뒷 문장, 앞 단락과 뒷 단락의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라면 그 중간에 뭡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접속사, 접속어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라든지 그리하여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슷한 또는 같은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단어를 뭐 생략하던가 적절한 경우 생략해도 의미가 통한다면 적절하게 생략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대명사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죠. 그러니까 응집성이라는 것은 이제 글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통사론적인 거고 이런 응집성이 잘 짜여져 있는 것도 사실 논술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당연히 고등학교가 핵심이겠지만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학생들 사교육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서밖에 출제를 할 수 없는데 교육과정에서 글쓰기를 할 때 가장 갖춰야 될 요건으로 보는 것이 통일성 그리고 응집성이다. 이거 교재에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채점을 할 때는 응집성은 크게 사실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같은 단어를 좀 반복한다 또는 뭐 연결되는 어떤 뭐 접속 조사 뭐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읽었을 때 의미적으로만 크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뺀다 하더라도 뭐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면 채점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저 통일성의 부족은 심각하지만 그 응집성의 부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응집성 역시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응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데 통일성을 중요시하고요. 응집성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여유 있으면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부분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의 방향이 적합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반드시 논제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가를 점검해봐라. 서론은 결국 뭡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다루냐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왜 사형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한가, 심각한가, 당장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라는 거지. 서론을 보면서 이 논의가 중요한 논의구나, 꼭 필요한 논의구나, 심각한 논의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반박할 허점이 없는가, 그 주장과 관계없는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성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주장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쓸데없이 써놓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거가 적절하고 적합하며 타당해야 된다. 자,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나 주장은 남들이 수긍할 정도로 타당한 것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술할 경우에는 수월성과 공평성을 논거로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교육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뭐 학교를 예를 들어서 뭐 특수 학교를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평준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와 관련됐다면 당연히 이제 논거는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것은 이제 특수 학교를 만들자라는 논리고 공평성은 아니다 평준화해야 한다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리를 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엉뚱한 논리로 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형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논술할 경우에 뭡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피해자들의 유족이겠죠. 유족들의 어떤 감정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 비용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은 그런 것을 논거로 다루는 것은 옳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제3자의 감정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제대로 설득을 시키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읽겠습니다. 프린트. 아무리 과정이나 절차를 모두 갖추어도 진부하고 편파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면 논술의 가치는 감소한다. 따라서 상식적인 근거나 결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거가 얼마나 적절하면서 또 객관적인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결론이 너무 진부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논술의 가치는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결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부하지도 않고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음에도 진부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객관적인 논거, 적절한 논거 그것을 제시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당성의 문제는 또 다른 여기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드는데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논거가 적절하고 적합하면 타당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논거가 이제 그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흘러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논점을 이탈한다든지 이탈 뭐 다 맞는 말이죠. 논점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학생들의 어떤 뭐 인권 보호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논점과 벗어나 버리면 그건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타당성이 없는 다른 경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벗어난다든지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뭐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다든지 그런 것도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국어 전공으로 이제 혹시 임용고사를 보실 생각이면 뭐 타당성, 뭐 또 신뢰성
공정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논거가 적절하고 적합하며 타당해야 된다. 문제점을 제대로 내가 출제자가 뭘 묻는 건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흐름의 글이 되어야 된다. 즉 통일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논거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제 주장을 펼칠 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적절하고 적합하며 타당해야 된다까지 봤습니다. 이 세 개가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좋은 논술문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개는 결국 뭡니까? 설득하는 글의 뭐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갖춘 거예요. 설득하는 글이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논거가 적절타당 적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첫 번째 주제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 문제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평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보다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 논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사실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에 둘 이상의 사실 또는 의견이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지고 또 그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논술문의 용어는 어떻게 정확하고 간결해야 된다. 용어를 쓸 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죠. 예, 뜻을 몰라가지고 다른 말로 질질 들이지 말고 그거 있잖아 그거 요렇고 저런 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치게 길게 쓰면 지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짧게 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호응, 수로와 주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설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글에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뭐 염상섭 같은 분들은 만연체의 문장을 잘 활용했으나 그는 그쯤 되는 대가나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장이 기니까 염상섭 소설은 뭐 전공자들도 별로 잘 읽지도 않고 마치 읽은 듯이 난 3대 읽은 적도 없으면서 3대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쓰게 한다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논술문뿐만 아니라 뭐 글을 쓰게 한다면 꽤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문장을 굉장히 길게 써요. 사실 짧게 그러니까 간결하게만 표현해도 글이 좀 잘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같은 말이라도 길게 어떤 문장을 뭐뭐 함에도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짧게 뭐뭐 했다, 그랬다, 요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읽기도 편하고 글 자체에 대한 어떤 좀 뭐 신뢰성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쓰신 그 연구자들이 쓰신 논문을 보는데 보다 보면 길게 아무리 그 주장하는 바가 좋고 아주 새로운 발견이라 할지라도 그 문장이 길고 막 서술과 수식이 많으면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읽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문장이 짧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문장을 길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반드시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어도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논설문이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든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 많이 나오는 실수,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것, 수어와 주어가 서로 흔히 말하는 이제 삐꾸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장을 짧게만 써도 이 주술 관계의 호응 문제는 뭐 거의 정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어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아무리 잘된 글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어법, 뭐 맞춤법이 틀린다면 사실 좋은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도 어법이나 맞춤법이 빈번하게 틀린다면 사실 그 글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100%다 맞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평소에 글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어법, 맞춤법 같은 것을 틈틈이 뭐 그거를 시간을 내 가지고 학생들에게 처음 A부터 Z까지 정서법 강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아이들의 글을 지도를 하면서 자주 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라 하는 식으로 케바케 식으로 사실 뭐 지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논술 시간이 문법 시간이 아닌데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정서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고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첨삭 지도를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지요. 첨삭 평가를 할 때 잘못된 표현을 고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학생들에게 글을 많이 쓰고 많이 읽게 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 어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수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섯 번째, 글씨를 깨끗하게 써야 된다. 논술을 컴퓨터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대부분의 문서가 다 컴퓨터로 하고 문자 같은 경우 뭐 문자도 컴퓨터 사실 뭐 제가 타이핑을 하는 거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쓴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친다는 행위, 타이핑한다. 예. 뭐 그런 행위로 사실 이제 그 뭡니까 수로가 교체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적으로 사용될 대부분의 문서는 쓰지 않고 치죠. 그런데 논술은 뭐 당연히 쓰는 직접 글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깨끗한 것이 좋죠. 이것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좀 글씨가 너무 삐뚤삐뚤한 학생들은 좀 이제 잘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볼 수 있게 깨끗하게 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사실 평가를 할 때 감점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채점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글씨가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 같은 글이라 해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시험 같은 서술형 시험 문제 같은 걸 평가할 때 글씨를 못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알아보기 힘들게 쓰면 그 안 그래도 많은 글을 읽느라고 평가를 위해서 많은 글을 읽느라고 약간 예민해져 있고 머리도 아픈데 이거는 당장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악필이다. 정성을 들여 쓰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제대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하면서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흔히 말하는 짜증이 난다. 그러면 사실 뭐 좋은 점수를 주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건데 나중에 뭐 AI가 평가하면 몰라도 AI가 평가하는 시절이 오면 사실 뭐 손을 글씨 안 쓰겠지. 자, 그리고 역부한 글씨를 깨끗하게 써야 된다 했고요. 7번 지면과 시간을 생각하며 써야 된다. 이건 뭐 좋은 논술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지면과 시간의 제약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효율적으로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실전처럼 원고지에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7개 정도 좋은 논술문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뭐 2번, 3번, 뭐 4번까지는 사실 뭐 논술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모든 글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소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글이기 때문에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규범적 요소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깨끗하게 써라, 지면과 시간을 생각하며 쓰라. 이건 아무래도 이 논술 시험이라는 특성상 또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뭐 지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글을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첨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많이 발견되는 나쁜 논술문의 조건. 그러니까 나쁜 논술문의 조건은 사실 좋은 논술문이 아니면 다 나쁜 논술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뭐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야, 안 좋으면 다 나빠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학생들이 평소에 글을 쓰면서 많이 하는 어떤 실수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글을 써보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그런 어떤 실수들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개 엮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감상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즉 감정을 드러내는 것, 또는 좀 지나치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은 사실 논리를 요하는 논술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어떻습니까? 객관성을 갖춘 어조여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언어적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비유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강조의 효과를 위해서 특별히 강조할 지점이 있다면 약간의 어떤 적합한 비유를 써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즉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어떤 목적이 크거든요. 이런 정보 전달이라든지 설득을 하는 글에서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게 큽니다. 문학적인 어떤 그 삐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 같은 경우는 쓸 수는 있다. 어떻게? 핵심되는 내용 또는 정말 좀 어려운 내용 그런 경우는 이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유적이어서는 안 된다. 문학적인 그런 글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을 드러낸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이게 연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말이라면 감정을 뭐 드러낼 수도 있겠으나 글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논리로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문이나 권유문으로 쓴 논술. 이것도 이제 뭐 서론이나 본론에서 뭐 주장을 위한 전제로서 한 번쯤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남발을 하게 되면 논술문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아까 비유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뭐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장의 전제, 이것이 가능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진부하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진부하지 않게 본론이나 서론에서 한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으나 지나치게 의문문을 많이 쓰게 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글이 상대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속한 용어를 쓰는 걸. 이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쓰는 어떤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논술문에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겪었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가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아요. 뭐 저도 그랬고 제 주변 학생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사실 뭐 대학생이 되어서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 그럼 일상에서 친구들하고 쓰는 건 그렇다 치자. 그 어휘를 논술이라는 공적인 평가에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게 자기가 그걸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속한 용어,
인터넷에서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문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상적인 구어체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죠. 구어하고 문어는 다르죠, 분명히. 지금 제가 강의하는 말도 글로 전사해 놓으면 굉장히 이상할걸요. 구어니까 그냥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속한 용어를 쓰지 마라. 구어체 문장 쓰지 말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쓰는 어휘 중에서는 그 좀 저속한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도록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외국어를 많이 쓴 논문. 이거는 이제 똑똑한 외국에서 갔다 온 학생들이 좀 이제 이 외국에서 잠깐 살고 왔다고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취소했다를 굳이 캔슬했다 그러고 뭐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다. 그 다음 사적 경험을 많이 쓴 논술. 그러니까 서론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사적 경험을 시작으로 글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신문 사설이라든지 보면 뭐 며칠 전 기자가 본 거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적인 경험을 글로 쓰는데 어떤 논지 설명을 위해서는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논술에서는 사실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경험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다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경험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적인 뭐 부모님과 뭐 때문에 다투었다라든지 그런 아니면 또 신변잡기적인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남들이 그렇게 관심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더구나 논술문에서 왜 신변 잡기 얘기를 왜 씁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감점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네들의 신변 잡기는 아무도 관심 없다. 쓰지 마라. 수필이면 당연히 신변 잡기까지 아니고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논술문에서는 그런 경험은 정말 그런 서술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또는 공유된 경험이라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긴 문장으로 쓴 논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에게 짧은 글을 쓰게 하던가 문장을 길게 쓰면 그 문장을 나누게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경우는 실제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논술문의 조건이 있지만 실제로 학생 글에 많이 발견되는 그런 나쁜 논술문의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좀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어떤 좋은 논술문의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뜬금없지만 자, 논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과목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학생들이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할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과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40 넘어가는 교사들은 이 못합니다. 왜? 제가 그 나이까 알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학교에서 연수를 하긴 하겠죠. 논술 교육 연수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 교육 연수 온 사람들 제 경험으로는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논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 논술 교육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학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거든요. 논술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추세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되는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4년도 논술 선발 비중은 한 38.6%,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논술 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숫자를 약간 줄였지만 또 논술 고사가 계속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냐? 아, 논술을 어떻게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부산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논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최근에 찾은 기사입니다. 기사. 이 기사문을 보시면 이제 2014년, 2015년만 해도 30% 이상의 학생을 논술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정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 정시가 확대되면서 수시의 경우 학생부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도 논술하고 특기자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학도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겠죠. 안 줄이면 지원금이 주니까요. 대학 평가에 뭐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이 대학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예, 그게 잘 대학이라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등록금만으로도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학교들은 뭐 지금 없어진 대학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진짜 등록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그 학생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뭐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삥땅 쳐가지고 이사장은 구속되고 문 닫은 학교도 많이 있죠. 뭐 우리 학교는 안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술에서 특기자는 근데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논술에서 점점 이제 학생을 적게 뽑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단락 중약 보고 밑에 단락 보시면 이제 논술 특기자 축소세가 여전하다. 특히 이제 외대가 특기자 전형을 특기자는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단락 논술 13.2%에서 12.3%로 줄었다. 그러니까 불과 6, 7년 전 여러분들이 파악이 전이 한참 전이군요. 6, 7년 전만 해도 30% 이상 뽑던 논술이 10%대 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예. 학교에서 사교육 유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폐지 자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어떤 전형의 다양성 문제도 있고 학생부를 좀 꾸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논술이 아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움직임은 2014년, 2015년 옛날에서 30% 가까이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10% 초반대로 논술을 통한 인원 선발이 줄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얘기. 그러나 흐름상 볼 때 완전히 폐지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여전히 논술은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논술을 통해서 논술을 통한 선발이 줄어든다는 것은 준비하는 학생도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학교 내에서 논술을 가르칠 교사의 수도 줄 수 있다. 아니면 뭐 클러스터형으로 여러 개 학교가 클러스터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대학에서 적게 뽑으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적게 준비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교사도 좀 적어지겠죠. 논술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현직 과목 교사들이 논술을 담당하는 경우가 좀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전반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1번, 2번에서 대학교의 흐름을 보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제시문이 출제되면서 난해한 독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사라졌다. 일단 이제 문항 분석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과연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 고등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야? 아니 대학생 철학과도 읽지 못할 책들의 예문을 내주고 논술을 하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사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제시문을 사용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해한 독해에 대한 불만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 논술 문항을 사후에 점검을 해가지고 공교육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출제한 대학을 제재하겠다는 예고를 했고요.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낮아진 체감 난이도. 사실 이제 문제 제시문이 쉬우면 논설은 체감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률은 상승한 측면이 있다. 아, 쉬운, 즉 과외를 안 받아도 논술 문제 풀 수 있겠더라 하니까 난이도 낮아져서도 경쟁률이 상승한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 분석, 문장력 중심으로의 종합적 검증을 한다. 즉 난이도가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독해력과 이해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논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예문이 나왔을 때는 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읽어냈는가 하는 어떤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제 문장 예문이 쉬워졌기 때문에 좀 창의적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력 같은 좀 고등 독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어려운 논술문을 어려운 예시문을 천개 고온이라든지 샤크 라캉의 심리학 입문이라든지 그런 거 읽히지 말고요. 좀 쉬운 교과서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그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문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할 때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창의성 있는 그런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비판적 이해 바탕에서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를 안 했나요? 비판적 이해 바탕에서 창의적 이해가 나오는 거죠. 사실적 추론적 이해는 저자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판적 이해는 평가를 하는 거죠. 글의 내용을 평가를 하고 비판적 이해는 평가를 하는 거고 창의적 이해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의적 이해는 어떤 새로운 기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비판적 이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의적 이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논술 문항의 사례 및 비판적 분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